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오늘은 동맹이라는 키워드로 더 뉴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달빛 동맹이란 말이 있습니다. 발굿벌 대구와 빛고울 광주의 교류 협력 관계를 이루는 말입니다. 대구와 광주 두 광역시가 공식적으로 달빛 동맹을 맺은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장이 일일 대구시장을 맡는 등의 상징적인 행사도 있었고 실제로 교류 협력 분야가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좁은 나라에서 도시 간 동맹이 필요해진 정치적 배경 중에는 5.18 광주의 비극이 있습니다. 대구를 지지 기반으로 삼은 가해자 전두환은 자신의 집권기에 동서화합을 내걸고 대구 광주를 잇는 고속도로를 개통시켰지만 치적 과시용이었습니다. 길이 열리고 사람과 물자, 돈이 오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길이 열려야 동맹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5.18 망언 파문에 달빛동맹 10년 공동탑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대구시장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대구시장으로서 공적인 사과인 동시에 정치인으로서 양심에 따른 사과라고 밝혔습니다. 파문이 일어도 달빛은 더 밝아지길 바랍니다. 더 뉴스 오늘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방미 일정 때문에 협상이 11일 만에 열렸지만 결과는 입장차 확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조건 없이 국회를 열자는 입장, 한국당은 손혜원 국정조사를 받으라는 입장. 입장차를 확인하고 결렬을 선언하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5.18 망언 파문으로 주목됐던 국회 윤리특위 안건 상정도 불발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4당이 제소한 이른바 망언 3인방 관련 안건을 우선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등 이미 제소돼 있는 다른 사안들도 함께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8일 간사협의를 통해 안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선행학습 금지 조치에 따라 중단됐지만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일면서 정부가 재개를 결정했고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평양에서 만났던 비건과 김혁철이 하노이에서 다시 만납니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오는 20일쯤 하노이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2차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회동이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협상은 담판의 차원입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맞교환 수위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정월대보름인 내일은 얼음이 녹고 비가 내린다는 우수이기도 합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최고 100mm의 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7cm의 한방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1시간도 안 돼 결렬됐습니다.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회동 역시 안건 상정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결국 또 파행이군요. 오후에 다시 만날 계획은 있습니까? 네, 아마도 다시 안 만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동연설에 참석차 대구에 가 있습니다. 설사 만난다고 해도 온도차가 워낙에 커서 당장 해결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지난 7일 이후 꼭 11일 만의 회동인데 1시간도 안 돼서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조건 없이 일단 국회 정상화를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여러 요구 가운데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만 받으면 복귀하겠다 이렇게 맞서서 접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민생 법안을 비롯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입장의 차이만 확인하고 좀 헤어졌습니다.
김태호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조혜주 사태 일단 접고 국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여당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조건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처럼 냉랭한 국회. 오늘 아침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단이 만나 5.18 망언 논란을 덜었지만 이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에 올라온 26건 가운데 어떤 한 건을 상정할지를 놓고 싸웠습니다. 민주당은 5.18 망언으로 회부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건만 다루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명재 위원장은 올라온 징계안 전부를 상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오는 28일 간사단이 다시 만나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 전체 회의는 다음 달 7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뽑히는 한국당 대표의 첫 번째 시험대가 5.18 파문 수습이라는 시각이 많던데요. 오늘 한국당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보수 텃밭 대구입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합동연설회가 시작됐습니다. TK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승부처인 만큼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전할 메시지에 눈길이 쏠립니다. 입당 초기 친박, 또 최근에는 박근혜 배신 논란이 있었던 황교안 후보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경쟁자들이 연설회 준비에 집중하는 사이 황 후보는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시장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산다며 전통 지지층에 공을 들였습니다. 기후이변 오세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하자며 중도층 끌어안기 전략을 내세웠죠. 개혁보수가 TK 표심에 불리한 걸 알지만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구에서 이 주장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진태 후보는 탄핵 정국에서 당을 지킨 점, 또 50차례 이상 장외투쟁에 나선 점 등을 내세우며 태극기 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특히 호소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설회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당내 투톱이 참석하는데 어떤 대접을 받을지도 눈여겨볼 장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창원을 찾아 부산 경남 PK 다독이기에 한창입니다.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대 이어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김경수 지사가 도정 공백을 굉장히 우려한다고 들었다며 민주당이 행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싶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부 경남 KTX 조기 착공과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수건 산업에 대한 예산과 정책 지원 약속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래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 등으로 어수선한 PK 지역 민심을 다독이겠다 이런 정치적 고려가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방금 전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도 시작했습니다. 새 소식 다시 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조은지입니다. 4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며 30%대에 근접했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난주 5.18 망언 파문으로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한국당 핵심 지지층인 대구 경북과 60대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극우농객 지만원 씨를 불러 5.18 공청회를 개최한 건 지난 8일. 한국당 지지율은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해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당 자체 징계 논의에 소폭 반등하다 꼼수 징계 논란 이후 다시 떨어졌습니다. 주간 집계로 봐도 한국당이 3%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동안 민주당은 1.4%포인트 상승해 4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 변화에는 한국당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승세를 탔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대구 경북과 60대 이상 그리고 보수층이 크게 이탈해 지난주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과 부정평가 모두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5.18 망언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상승, 역전세난 등 부정적인 민생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별로는 30, 40대 강세와 60대 약세가 이어졌고 20대와 50대에서는 긍정과 부정평가가 팽팽했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긍정이,
영남 지역에서는 부정이 앞서는 경향이 이어졌고 충청 지역에선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권윤기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양측의 의전 실무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YTN 취재진 특파돼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베트남 하노이 영빈관 앞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한다는 김창선 부장, 주말부터 하노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던데요.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김창선 부장 일행이 숙소인 베트남 정부 게스트하우스 영빈관입니다. 실제 숙소는 이 노란색 건물 뒤편에 있는 흰색 건물인데요. 오늘 이른 아침부터 김 부장의 의전 차량이 들락날락거리고는 있는데 김 부장은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시각까지 김 부장은 밖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신의 동선이 노출되는 것이 곧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노출과 같은 의미인 만큼 취재진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 가방이 여러 차례 차량에 옮겨지기도 했기 때문에 김 부장이 이미 몰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경호를 맡은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은 현지 시각 오전 8시쯤 흰색 승합차를 타고 나가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또 대미 접촉 창구로 꼽히는 박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도 포착됐는데 미국 의전팀과 현지 접촉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영빈관도 월요일인 오늘 오전부터 도색 작업이 시작되고 주변에 경찰이 배치되는 등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미국 측 실무진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측 의전 담당자는 데니얼 월시 백악관 부비서실장입니다. 김창선 부장과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쯤 이곳 하노이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월시 부실장 일행은 하노이 서남쪽 크라운 프라자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메리어트 호텔과 회담장 후보인 국가 컨벤션 센터 근처입니다. 미국 실무진은 어제 오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영빈관으로 와서 북한 김창선 부장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빈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도 함께 점검했다고 하는데 이곳은 김창선 부장이 이틀 연속 답사한 곳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미 양측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두 정상의 숙소와 회담장, 동선 등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의 의전 문제가 확정되면 현지 베트남 당국의 경호 준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의전 조율과 별도로 의제 조율을 위한 북미 실무 협상도 임박했습니다.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의 하노이 회동이 20일쯤으로 예상됩니다. 비핵화와 상응조치 교환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며 하노이 공동선언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에서 8일 평양에서 만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주 초 하노이에서 다시 만나 본격적인 비핵화 의제 조율에 나섭니다. 평양회동이 양측이 원하는 바를 펼쳐놓은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2차 협상은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세부 사항을 주고받는 본담판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낙관론을 펴면서도 서두를 것이 없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We hope we're going to be very much equally as successful. I'm in no rush for speed. We just don't want testing. The sanctions, as you know, remain. 비건 대표 또한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1차 정상회담이 포괄적인 합의에 그쳤다는 비판에 직면한 만큼 이번에는 북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읽힙니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영변을 비롯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과 검증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야 하고 북한은 종전선언 등 체제안전보장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제재 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만큼 북한의 조치에 따라 일부 제재 완화를 내어줄지도 주목됩니다. 북미 양측은 이번 주 치열한 접점 찾기를 통해 하노이 공동선언에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문제와 관련해 노사 간 막판 타결을 시도합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선욱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회의라고 들었습니다. 노사 사이 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합의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작년 12월 출범해 그동안 7차례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잠시 후 8차 마지막 전체 회의가 시작됩니다. 핵심 쟁점은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여부입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임금 감소와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 하고 사전에 근무표를 짜야 하는 등 도입 요건이 까다롭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도입 요건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 회의에서 막판 타결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합의가 안 되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앞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전체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탄력근로 확대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철수 위원장은 전체 회의가 끝나면 오늘 오후에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는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탄력근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에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다음 달 6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황순욱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새학기에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국회가 표류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용 기자. 네, 그렇습니다. 네,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 학부모들 많았을 텐데요. 올해도 영어 가르치려면 학원을 알아봐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학을 2주 정도 남겨둔 지금까지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최소한 1학기 방과 후 영어 수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각 초등학교는 방과 후 수업 계획을 마무리한 상태인데 여기에 영어 수업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은 영어 수업을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등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부터 금지됐는데요.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을 금지한 이른바 공교육 정상화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워낙 거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마련됐지만은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통과가 된다고 해도 수업 준비를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입찰, 업체 선정 등 2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해서 1학기 재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판단입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학습 공백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웠던 영어를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중단하게 되는 것인데 학부모들은 결국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은 보통 3만 원대의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는 반면에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대부분 1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이어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틈을 타 학원과 교재업체 등 사교육 시장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저학년 영어학원 등록은 새학기를 앞두고 크게 늘고 있고 인터넷 강의 등의 학습 콘텐츠와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른바 사걱대와 전교조 등은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사립초등학교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고 영어 교육의 양극화도 초래할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이주연입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5대 중대 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월호와 제주 해군기지 등 이전 정부 6대 시위 참가자들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치인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을 물었습니다. 특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치인은 여권 인사를 포함해 주로 이른바 진보 인사들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3.1절 정치인 특별 사면에 대한 반대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42.2%, 반대한다는 응답이 51.3%였습니다.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밝히지 않고 찬반을 물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치 불신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와는 달리 지역, 연령, 성향별로 찬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도권입니다. 서울의 경우 찬반 의견이 팽팽한 반면 경기, 인천의 경우 반대가 15%포인트 넘게 높았습니다. 영남 내에서도 TK와 PK 여론이 달랐습니다. TK는 33대 55 정도로 반대 여론이 월등했고 PK는 오차범위 아니지만 찬성이 조금 높았습니다. 충청은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반대가 찬성의 거의 2배였습니다. 반면 호남은 6대 4 정도로 찬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도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반대 여론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20대였습니다. 60대는 찬성이 높았던 유일한 연령대였고 TK 여론과 달랐다는 점에서도 특이합니다. 60대는 찬성이 조금 높고 TK는 반대가 월등히 높았지만 본인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찬성이 높았습니다. 진보와 중도의 정치인 특사 반대 여론은 각각 53%대로 비슷했습니다. 끝으로 지지 정당별 여론도 살펴보겠습니다. 5개 정당 지지층 중 찬성이 높은 경우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반대가 높았지만 한국당 지지층은 다른 정당에 비해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반대 여론 우세 속에서도 PK와 호남의 찬성 여론이 강한 점, 한국당 지지층의 반대 우세 속에서도 60대와 보수층의 찬성 여론이 높았던 점은 정치인 특사 자체에 대한 여론이 매우 복잡하다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 특사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평가와 여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 망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와 경호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안에 경비 병력을 철수시킬 계획이지만 근접 경호는 유지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부근. 골목길을 들어서자 의무 경찰이 길을 막아섭니다. 곳곳에 초소와 CCTV가 설치돼 있고 시시때때로 순찰차가 주변을 살핍니다. 계란 던지신 분도 있고 낙서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경비와 경호는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당했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을 굳이 나라 돈을 들여 경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사실 국민적 정서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망원 파동 그리고 이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는 이 과정에서 전두환에 대한 예우 이런 문제도 박탈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우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안 사항을 알고 있는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경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호를 폐지하면 테러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국가 예산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경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올해 안에 전두환 씨 자택 경비를 철수시킬 방침입니다. 하지만 밀착 경호는 계속 제공하기로 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동사무소 등에 출퇴근하면서 군 복무를 하는 게 상근 예비역입니다. 그런데 상근 예비역 통지서를 받은 두 청년이 훈련소 입소 후에 일반 현역 통보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병무청의 실수였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발부된 육군훈련소 입영 통지서입니다. 일반 현역이 아닌 상근 예비역 대상자라고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고 기초 군사훈련을 받으러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26살 A씨와 B씨.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퇴소를 앞둔 무렵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현역 대상자에서 곧바로 자대에 배치된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런 식의 통보를 받으니 정신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모든 게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한부모 가정과 중졸 등의 학력 때문에 상근 예비역 판정을 받은 줄 알았던 피해자들. 7살 난 동생을 돌봐야 하는 A씨는 당장 훈련소 안에서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손꼽아 아들을 기다리던 B씨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대 가고 난 다음에 더 혈당이 500까지 올라가고 말도 못했어요, 제가요. 쓰러지려고 막 그러고 막 그랬어요. 걱정스러워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어이없게도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의 실수였습니다. 보통은 입대자에게 우편물로 입영 통지서를 주는데 병무청에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직접 통지서를 주는 과정에서 잘못 적은 겁니다. 담당자가 훈련소에 찾아가 사과했지만 상근 예비역으로 되돌리는 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상황에 맞게 체크하도록 돼 있는데 급하게 교부하다 보니까 서울병무청에서 담당자가 작성을 해줬던 거예요. 과거에 쓰던 그 서식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위에 채팅이 잘못되어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병무청의 어이없는 실수로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된 두 청년. 뒤늦게 진상 파악이 진행되는 바람에 한 달 가까이 훈련소에서 오도 가를 못한 채 자대 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쓰레기 위탁 수거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에 제비뽑기를 도입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와 심사위원 매수 같은 의혹이 무성하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한 방법입니다. 그 결과 불공정 시비가 사라졌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업체 직원들이 아파트 주민이 내놓은 재활용품을 트럭에 싣습니다. 기초단체 심사에서 선정된 업체만 위탁 계약을 맺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어서 심사 기준에 대한 불공정 시비는 수시로 벌어졌습니다. 선정 결과의 잡음이 계속되자 부산금정구는 이례적으로 공개 추첨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주민대표와 경영학 교수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업무와 고용 능력 등을 검토해 지원업체를 3배수로 줄입니다. 이렇게 최종 후보에 오른 업체들은 심사위원과 경쟁업체들 앞에서 당첨 숫자가 적힌 공을 추첨통에서 꺼내는 제비뽑기 방식입니다. 1번. 감사합니다. 추첨에서 새로운 업체가 최종 결정되자 옆에 있던 경쟁업체는 박수를 보냅니다. 선정 과정에서 특혜나 불공정 시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업체가 있다면 공개 추첨으로 진행하게 되면 후폭풍이나 외압이나 이런 게 사전에 차단되리라는 그런 판단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구청은 선정 업체들을 상대로 평가를 진행하고 순위가 높은 업체는 더 넓은 지역을 맡을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해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입니다. 흡연이나 고혈압, 당뇨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졌죠.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도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정배 기자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암을 비롯해 뇌혈관 질환과 함께 국내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습니다. 대개 흡연이나 고혈압, 당뇨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졌지만 20% 정도는 원인을 몰랐습니다.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그 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처음 밝혀냈습니다. 30살 이상의 여성 6만 3천여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네, 이번 연구는 고위험 유두종 바이러스가 기존에는 암을 일으킨다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걸 본 최초의 연구로서 코호트 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그동안 자궁경부에만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면역력 이상이나 대사증후군에 의해 혈액 속으로 침투하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여겨볼 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과의 관계입니다. 비만 여성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1.73배, 대사증후군이 있는 여성은 2배 가까이 됐습니다. 감염돼도 70-80% 정도는 2년 안에 자연 치유되지만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감염 기간도 길었고 심혈관 질환 발생 시 입원율도 높았습니다. 저절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지속이 되면서 계속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발행된 미국 심장학회지 서큘레이션 리서치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처럼 주장해온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도 당정청이 단계 도입으로 일단 길은 열었습니다. 오늘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대통령과 정부의 드라이브에 검찰이 저항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 의원께 좀 여쭤보죠. 그 사법개혁특위의 검경소위 소속돼 계시잖아요. 소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예. 예.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회의가 꽤 된 것 같은데. 제가 따져보니까 1월 15일 날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소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진행을 해왔거든요. 저희 토론하고 그 다음 날 소위 6차 회의까지가 1월 15일이더라고요. 1월 달에는 이제 그 이후에 한국당이 그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 조혜주 위원을 임명하면서 보이콧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이 이제 회의 일정인데 일단은 뭐 회의하겠다고 공지를 한 바가 있는데 몇몇 한국당 의원들 지금 통화를 해보니까 참석이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하고 있어서요. 지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예, 뭐 이런 회의가 안 열리는 문제는 국회가 풀리면은 뭐 해결이 될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동안 검경, 특히나 검찰 쪽에서 강하게 좀 압박을 하면서 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좀 유리하게 바꿔보려는 시도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한국당 의원한테만 뭔가 문건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 공적 권력이죠. 그것을 경찰한테 이렇게 넘긴다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구조 개혁을 어떻게 해가고 우리가 선진적인 수사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검찰이 좀 과도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과거에도 물론 있었고요. 근데 지금 초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들어서 검찰이 다소 주눅 들어 있었던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그거에 비하면은 제가 봐서는 한 10배 정도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현 검찰총장도 그렇고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덜 개혁적인 소위 경찰의 권한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런 현실적인 상황 파악에 이제 기반해서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그런 검찰과 관련된 발언, 특히나 거부감을 가질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건가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권력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이든지 국정원이든지 이렇게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정권의 이해 차원이나 정략적 어떤 그 접근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이 논의가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진행 과정 속에서 자기의 어떤 관할 구역을 놓지 않기 위한 검찰과 경찰의 뭐 치열한 다툼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도를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검찰은 명백하게 개혁의 주체인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에 위해서 다시 서야 되는 것인데 그 출발이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특정한 정당들을 배제하고 자유한국당 아무래도 이제 검찰 편들을 많이 들어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정리된 문건을 따로 그분들에게만 배포하고 무슨 뭐 게슈타포로 비유하고 중국의 공안으로 비유하고 이러는 것이 과연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렇게 해서 지킨 권력이 또 다시 자기들의 어떤 그 괴물 같은 모습들로 변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들의 그 지운엄한 질타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검찰이 그동안 많이 변했다 이런 전제를 깔았는데 그렇게 안 보시는군요. 저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한 척 자기의 모습을 일시 위장한 적은 있지만 검찰의 지금 행태를 보면 시대가 바뀐지를 모르고 있는 거고 또 다시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건 국민과 함께 준열하게 비판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에만 문건 전했다는 거 그 부분만 좀 팩트 확인할게요. 그럼 오신환 의원, 그러니까 검경수사 위원장한테도 문건이 안 왔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가장 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요. 검찰이 저한테는 뭐 그런 접근 자체를 안 한다. 접근을 안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기동민 의원님처럼 강한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고요. 다만 이 정권이 출범할 당시에 저는 그 개혁의 타이밍을 좀 실기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법사위 내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이렇게 강하게 대응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개특위가 시작하는 시점에 좀 과도하게 액션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뭐 게스타포 문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강하게 지금 디펜스 하려고 하는데요. 정권이 출범할 당시에 그 개혁을 만약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 적폐청산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검찰을 통해서 이뤄냈잖아요. 그러면서 청와대와 검찰은 또다시 유착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검찰은 이 정권에 대한 속속들이 내용들을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3년 차가 돼서 이것을 개혁 드라이브 걸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는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게 조금 타이밍적으로 좀 늦었다.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제들이 있었지요. 적폐청산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검찰을 이게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국민과 함께 국민과 더불어서 좀 더 세게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대하는 방식이 제가 생각했던 이런 것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검찰을 통제하길 바랬거든요. 검찰이 실제 지난 이 과오들을 명백하게 반성할 때까지 좀 거세게 몰아치고 뭔가 내부 개혁들을 가속화시켜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민정수석으로 시키셨어요. 그거는
인위적인 검찰 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의 표현이거든요. 과거처럼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을 세워서 검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검찰 개혁하지 않겠다. 예.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과 더불어서 시제적 대의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지금 논의를 시작해온 과정이고요. 예. 저는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 시기를 놓친다면 저는 또다시 검찰로 대표되는 권력의 어떤 권력과 이 집단과의 어떤 이 결탁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과거와 같이 전차 복수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차제에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들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있다. 그 중심에 오신환 저는 검경 소위 위원장께서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일은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일단은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 두 사안이 어떻게 결부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번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예. 합의해서 합의문을 발표할 때 지난해 예, 그것을 함께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난 6차 회의, 5차 회의 지나면서 검찰이 들고 나온 디펜스 논리와 좀 흡사해요. 왜냐하면은 검경 수사권이 어느 정도 소위 안에서 논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지 저는 검찰에서 강하게 이 자치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이 또 반영이 됐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합의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또 이것이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대거 경찰로 이관돼 갔을 때 사실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의 부분은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대통령께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동시에 꼭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된다라는 옵션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신 것처럼 네. 이 사안은 별개로 투트랙으로 같이 진행돼야 될 문제다. 그리고 자치경찰에 대한 문제도 시대적 과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예.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검찰이 자치경찰이 실효적 자치경찰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분리되지 않는 지금 수준에 있는 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검경 소위에서 수사권 조정할 때 또다시 디펜스 논리로 작용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쭉 요구해온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했지만 네. 앞으로 이 자치경찰제의 기능, 어떤 내용 이거 가지고 검찰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 쪽의 더미래 연구소에서 자치경찰과 관련한 연구 내용을 지금 예를 들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거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을 발표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걸 사례로 들어서 더 강하게 지금은 뭐 한 30-40% 정도 30-40% 정도 수준의 예. 이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것을 거의 90% 가까운 실질적인 실효적인 자치경찰로 가야지만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자치경찰제 뭐 지금 두 개를 연계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럼 자치경찰제를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 실제로 그러니까 대부분 수사권을 지방자치경찰들이 다 갖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이제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2021년이면 전면화시키겠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말씀 주셨지만 인력의 한 34% 정도를 자치경찰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소년, 여성, 민생사범, 교육 이런 어떤 이 민생 현장과 결부된 측면에 자치경찰이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요. 100% 그렇게 분리될 수 있으면 타당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방제 경험을 가진 국가도 아닌 거고 그리고 자치경찰 역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임 미답에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뭐 여러 가지 그 강력 치안 사건이라든지 뭐 선거라든지 또 이 뭐 외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꺼번에 넘기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국가 중앙 경찰의 역할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2년 정도 시범 사업들을 진행할 그런 기회와 과정들이 보장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정교하게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해서 마치 이것이 수사권 조정의 어떤 그 핵심 전제 조건인 것처럼 단서를 갖는 것은 저는 대단히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더미래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인 자치경찰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초기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결코 아닌데요. 그것이 한편의 어떤 이 논리의 근거로 쓰여진 것은 더미래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 대단히 유감스럽고 씁쓸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예, 없습니다. 지금 시청자들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부언을 하면 검찰은 이런 거죠. 본인들이 그동안 행사해왔던 권한을 경찰에 나눠준다면 네. 경찰이 너무 비대해진다. 네네. 그러니 지금 국가경찰제를 자치경찰제로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경찰들이 국가경찰들이 갖고 있었던 수사권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기동민 의원 말씀이나 당정청의 합의 내용은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왜 검찰이 걱정하냐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정부의 지금 국정 운영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건 정부 내의 컨센서스를 모아서 또 입법 과제를 통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검찰이 그걸 전제로 자기네 권한을 주니 안 주니 이 얘기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왜 합의문에 예. 그럴 여지를 빌미를 제공했는지 좀 아쉬워요. 자치경찰은 그 문제만으로도 굉장히 큰 아젠다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더미래 연구소에는 전체 경찰 인력의 80%를 넘겨야 된다. 그리고 법률로 정한 국가의 고유 사무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경찰서 단위까지로 넘겨야 된다. 이런 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과제인지 예. 아니면 어떻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지도 국회에서 충분히 또 논의해야 되는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이것이 아니면 꼭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해서도 선제적 조건이 되는 것이냐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그것을 자꾸 레버리지로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소위에서 논의할 때도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합의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도입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검찰의 이 수사권 조정을 거부할 명분은 상당 부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지렛대 삼더라도.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동시에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정말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야 된다는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내놓는 그 정도 안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실효적 자치경찰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것으로 자꾸 어필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가 가더라도 저는 꼭 자치경찰로만 그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통제하고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제도나 장치들을 마련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검경수사권은 검경수사권대로 별도로 진행하고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대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로 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맞물려서 논의를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예. 그것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검찰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 지휘권을 이제 놓아야 한다. 경찰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경찰한테 이제 수사를 맡기는 거죠. 네네. 검찰의 수사 지휘를 없애면. 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영장주의고 또 기소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경찰 수사를 뭐라고 할까요? 뭐 통제 지휘 그런 제도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한 2시간 정도 토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사법적 통제라고 하는 검찰의 지휘 이것은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통제하는 국가 권력이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라는 것은 반기본권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법조인들이 사법적 통제의 기능을 통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야 네. 국민의 인권이 보호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합의해온 안이 수사 지휘권을 버리고 직접 수사하는 권한은 유형화해서 여전히 남겨두는 조금 네. 기형적인 형태로 가져왔어요. 저는 오히려 평소 소신이 직접 수사 권한을 버리도록 하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고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사법적 통제 권한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검찰이 국민의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법제화가 필요하지. 지금은 약간 어정쩡하게 타협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양쪽의 것을 다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라도 진일보한 방식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나가는 게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 범죄 대상을 특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규정돼 있습니까?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패 사범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네. 선거라든지 네. 아마 외사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예. 그 범주를 또 얼마만큼 특정해서 좀 더 확대할 여지를 줄 것이냐, 예. 아니면 그 4가지로 딱 규정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사개특위 내에서도 아마 이러저러한 논쟁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논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완벽한 형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 무소불위의 어떤 검찰력들을 지금 시점에 맞는 통제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한 4가지 정도의 수사 이 과정들을 검찰에서 직접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아까 예. 오신환 의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완벽하게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2가지 업무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인권 보호의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게 맞다고 보고 예. 궁극적으로는 모든 수사는 저는 경찰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지금 이러저러한 절충과 조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합리적 첫 발을 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예.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한 내용 중에 중요한 문제가 수사 총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으로 뭐 있어야 된다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경쟁이 되게끔 하는 요소를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부패, 경제, 뭐 방위사업 범죄라고 하는 것이 예. 어디까지가 그런 부패 범죄고 경제 네. 범죄이냐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갈등을 가질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두고 있거든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측면에서 이것을 합의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저로서는 이것이 국회가 양 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 협력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미래지향적인데 지금과 같이 갈등 구조를 여전히 두고 있는 상태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맞냐 이런 어떤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경찰과 검찰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제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이게 현실의 문제를 또 짚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온 기본안이라고 할 만한 그 백혜련 의원 안을 보면 뭐 보시는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 또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등 중요 범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지난해 그 정부 그 합의안이기도 하고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죠. 예. 근데 이제 사개특위 검경소위에서 여야가 논의를 해오면서 이게 좀 모호하다. 좀 이제 구체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포괄적인 범위를 가장 최소화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접 수사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자면 그런 어떤 모호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자라는 측면에서 그 부패, 경제, 무슨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라고 한 등이라는 것을 좀 삭제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의견이고요. 여야 모두. 그 정도에 대한 것은 컨센서스가 됐고 다만 등 중요 범죄까지를 지금 삭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패, 경제, 방위사업 범죄 중에 과거 검찰이 쳐다도 안 봤던 아주 소소한 작은 범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까지 검찰이 만약에 하겠다고 들이대면 그것은 법적으로 또 입법 미비로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방위사업 범죄의 중요 범죄 뭐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하면 조금 갈등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범죄를 구분해서 가는 게 대단히 필요하고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완벽한 형태의 제도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양쪽의 의견들을 어찌 보면 국민의 편에 서서 대단히 정밀하게 절충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모호성을 증폭시키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등자가 이게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노정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의 마찰과 불협화음 그리고 불필요한 경쟁일 수 있어요. 국민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저는 노동자
정리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만 이성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신다면 저는 그런 초기 갈등들은 단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저는 양 기관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적 눈높이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는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이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하지만 뭐 일정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 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대상들 이 규정에 들어있는 이 등자 여야가 이걸 의자로 바꾸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검찰이 또 계속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의견을 내고 의원들 접촉하고 하면 또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뭐 이건 다 어쨌든 입법적인 차원에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요. 저는 등자가 검찰이 의견을 낼 수는 거는, 있겠죠. 낼 수는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다만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형화된 카테고리를 정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 검찰이 지금 문건을 만들어서 배포한 것처럼 중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놔야 돼요, 사실상. 다만 그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하지 않는 것이 맞죠. 국가적으로 큰 범죄가 일어나서 중요한 사안들은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든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하나만 맞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지금 오랫동안 해온 이 사개특위 검경 소위의 논의를 수습을 하고 다시 그런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저는 검찰이 참 한심하다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끌려왔어요. 저는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임무, 사법적 통제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좀 시기적으로 검찰도 늦었다. 그리고 특수부가 그 권한을 너무 세게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이것이 조율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 어떤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오신환 의원님께 오늘 발언권도 계속 많이 드리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양해했던 이유는 저는 오신환 의원 등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달려 있다고 엎혀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오 의원 등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7분 응선 내지 8분 응선을 넘었다는 게 대체적인 정설이고요. 검경 소위에서도 뭐 특정한 한 분 뭐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 출신의 그분만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걸로 저는 의원님께도 말씀을 들었고 다른 검경 그 소위 의원들께도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100%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총량을 모여 나가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저는 국민적 총의가 의원들을 통해서 모였다고 생각하고요. 오신환 위원장께서 좀 과감하게 결단하셔서 이런 논란들이 더 이상 비생산적으로 권력기관 간의 어떤 입장을 설파하기 위한 그것도 아주 비정상적인 궤도와 비정상적인 논리로 국민들을 더 이상 짜증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위원장께서 좀 과감하게 결단하셔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대상이 지금 이제 원론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결단을 지금 요청하신 부분이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직접 수사하는 범위도 엄격하게 한정하고요. 한정하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다. 저는 정치권 내에서 수많은 논의가 이번 사개특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사개특위도 많이 운영되었었거든요. 수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단하지 못했고 저는 이제 조금 늦었지만 국민적 명분이 상당히 축적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제 권력기관이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한 그런 본연의 과정 속에서도 저는 이제 결단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뤄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국회가 생각들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데 절충할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소신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 모습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합의해온 안이라도 한 걸음 나아가자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 권한을 완벽하게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저는 지금 검경 수사권의 합의한 대로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동민 의원께서 조금 더 말씀을 많이 하실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 2심 재판부가 구성이 이제 배정이 됐더군요. 이번 재판부 배당에 대해서는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이제 선거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가 2부, 6부, 7부 이렇게 되어 있는 세부가 거였어요.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추첨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했을 텐데요.
뭐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부장판사도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실제 2006년, 7년 이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연구관을 담당하기도 했었고요. 재판연구관은 그야말로 비서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재판관이 어떤 원칙과 방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원칙과 방향에 맞는 근거들을 이렇게 축적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그런 분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사, 참고인 수사 이렇게 받은 재판 판사들이 100명 가까이가 됩니다. 예전 정권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층을 자부했던 그런 판사들이에요. 이분들의 또 이 정치적 법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3,000명의 법관 중에 저는 한 300~400분 정도가 이렇게 똘똘 뭉쳐 있어서 어떤 지휘부가 있거나 지휘부의 어떤 지휘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신점심으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잘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이 모든 100명의 판사들을 뭐 탄핵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판에서 제척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어떤 사법 적폐를 바로 잡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그 과정과 방식 역시 대단히 세밀하고 세련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2심 재판은 이제 뭐 당에서도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하겠지만 김경수 지사가 지난번 면회할 때도 얘기를 들어보니 차분하게 이 변호인단과 함께 2심 재판에 잘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급선무는 김경수 지사가 빨리 도정에 복귀하는 겁니다. 수많은 국책 사업들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체되고 있는 거고요. 아니 현직 도지사를 세상에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어디가 일단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2심 재판부의 재판장 그분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구원 2년을 거쳤고 조금 전에 그 사법농단 조사받은 판사 언급을 하셨는데 차성환 판사라고 계셨어요. 상고법원 법원에 반대하는 이런 입장들을 완강히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아마 차성환 판사의 사촌 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행정처로부터 지시를 받고 어떻게 지금 차성환 판사를 설득하든지 회유하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를 받고 아마 접촉한 모양이고요.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접촉한 결과를 법원 행정처에 전부 다 제출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그렇게 검찰 조사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2심 재판도 사법적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되길 간곡히 희망하지만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낼 건가요? 공식 입장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입장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이런 우려들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 이신점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재판부의 현실적인 근거 그리고 입법부와 대항해서 행정부라든지 사법부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간단하게 마무리로 사법부가 위기에 놓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법농단과 사법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과를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서 마치 잘못하면 모든 국민들이 재판에 불복하게 하는 이런 위험한 요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별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거나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재판은 시스템에 의해서 배당이 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왜곡시켜서 그런 것을 이유로 인해서 다르게 하면 그 자체가 오히려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오히려 개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의견은 명확하게 전달이 된 것 같고 여기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다음 달부터 원화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의무 적용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이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형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으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회계 비리가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초중교교와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것과 달리 사업 현황, 예산, 수입, 지출, 결산 등 회계의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뉴에 넣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의 3월 도입에 앞서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 자문단을 만들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현실 등을 고려해 개선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그제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불러 5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7년 김 의원이 영화 관람 도중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자신을 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김 의원의 소환 조사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층 고시텔 등에 있던 18명이 대피했고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건물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담당 지역 소방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호텔 실내 수영장에서 13살 이모군이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군은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영장 철제 계단에 이 군의 왼쪽 팔이 끼인 채 발견됐고 CCTV를 확인해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UAE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UAE와 국방 방산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원전을 비롯한 다른 경제 분야에도 파급 효과가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권호진 기자입니다. 중동지역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이덱스가 UAE 아부다비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70개국 1,500개의 방산업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우리 군의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포 1000무를 비롯해 KT-1 훈련기와 천궁2와 같은 각종 휴대용 정밀 유도 무기 등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막대한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중동은 세계 방산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협력회의 GCG를 주도하는 UAE는 중동과 아프리카 방산 시장 개척의 교두보로 평가받습니다. UAE는 이라크의 경공격기를, 요르단에는 국경 순찰기를 제공하는 등 방산 요소가 있는 주변국에 관련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UAE 국방특임 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며 방산 협력을 논의한 데 이어 방산 전시회에 직접 참가해 국내 방산 기업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국방 분야의 협력 관계를 돈독하게, 그래서 그쪽하고 동반자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방산업계가 자연스럽게 하여튼 수출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UAE는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를 2030년까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UAE와의 방위산업과 군사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원전을 포함한 다른 경제 분야에서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UAE와의 군사 외교 부문에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해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조금은 남다른 업무 분위기를 지닌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창의력으로 승부를 보는 IT 스타트업들인데요. 이들의 참신한 근무 환경과 복지 제도,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업무를 마친 엔지니어들이 저마다 악기를 들고 호흡을 맞춥니다.
수준급의 연주 실력을 선보이는 이들은 한 IT 스타트업의 밴드 동아리 회원들입니다. 60명 남짓 근무하는 이 스타트업에는 밴드와 헬스, 최신 유행 게임 등 회사가 지원하는 6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출근할 때 되게 즐겁게 이렇게 오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개방적인 구조다 보니까 서로 얘기할 때 되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는 업무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작업 내용에 대해 동료들이 자유롭게 피드백을 해주고 서로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칸막이를 없앤 탁 트인 업무 공간이 이런 격의 없는 소통을 돕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자유로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그 창의력을 고모하고 그다음에 좋은 어쨌든 컴퓨터 사이언스에 맞는 좋은 코드를 만들고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정해진 자리에 앉아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깬 곳도 있습니다. 회사 대표부터 사원들 모두가 주기적으로 자리를 바꿔가며 자유롭게 어울려 일합니다. 일하는 공간도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의 언어가 다르고 디자이너 언어가 다르고 또 영업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서로 섞여서 앉음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온 직원도 회사가 지원하는 한국어 수업과 동료들과 함께하는 친목 모임 덕분에 애사심이 배가 됩니다. As a foreigner, the company also provide us to study Korean language and get used to the Korean cultures. So I like working in Busby because of that. 자유로우면서도 치열하게 남다른 방식으로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IT 스타트업.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도약하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 4개 지역에서 38만 관객을 모으면서 첫 돔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16일과 17일 일본 후쿠오카 야후쿠 돔에서 러브 유어셀프 재팬 에디션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돔 투어는 지난해 11월 13일 도쿄돔을 시작으로 오사카 교세라돔, 나고야돔을 거쳐 이번 공연까지 38만 명 규모로 열렸습니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